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2명, 아들이 1명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저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평범하게 자라주기만을 기도했죠. 그리고 저의 바람대로 첫째 딸 혜미와 둘째 아들 준우는 아주 평범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사춘기 때는 속을 썩이기는 했지만 심각하게 걱정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내 혜린이었어요. 막내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점이 저를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혜린이가 독특하다는 것을 처음 눈치챈 것은 막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혜린이는 아기 때부터 굉장히 순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온순한 성격을 타고나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눈에 띌 만큼 너무나 가만히 있었죠. 그런 혜린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매우 온순하다고 부러워했지만 이미 2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 병원에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아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군요. 그냥 유난히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할 뿐이었죠. 그렇게 막내는 있는 듯 없는 듯 차분한 성격으로 커갔습니다. 자라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막내의 조용한 성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혜린이가 단순히 조용한 아이라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혜린이는 어릴 때부터 평범한 아이들과는 놀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처음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혜린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착하다고 칭찬을 하더군요. 그저 막내가 다른 아이와는 다르게 속썩이지 않고 조용히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혜린이는 다른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만 쫓아다닐 때 조금 소외된 아이들 옆에 앉아서 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혜린이에게 무언가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옆에서 묵묵히 논답니다. 사실 남의 아이가 그렇다 하면 칭찬할 일이지만 제 자식이 그런다 하니 덜컥 걱정이 되더군요. 그 후로 저는 막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이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저 제 언니와 오빠와는 다르게 조금 차분하고 말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혜린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죠.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특수반이 편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 특수반은 교무실 가까이에 위치하여 선생님들이 수시로 신경을 쓸 수 있게 일반 학급과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혜린이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제가 우려했던 상황을 말씀하셨죠. 혜린이가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혜린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걱정되어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단지 혜린이가 반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막내는 쉬는 시간이면 반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특수반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아이의 학교 생활을 전해 듣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이를 혼내고 말았습니다. 혜린이 너 왜 교실에서 안 놀고 특수반에 가서 놀아? 너도 특수반에 가고 싶어? 엄마가 화를 내는 것을 본 아이는 그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저는 혜린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딸이 학급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유별나게 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서 특수반 아이들을 괴롭혔다면 저는 더욱더 크게 아이를 다그쳤겠죠. 그러나 단지 그 아이들을 조금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서 노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혜린이는 특수반으로 찾아가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일을 잊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혜린이는 큰애나 둘째와는 다르게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혜린이의 옷장은 너무나도 허전했죠. 제 언니의 옷을 물려받아도
불평 한 번을 안 하던 아이가 신경 쓰여 큰 마음을 먹고 제법 비싼 모지 코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혜린이가 코트를 잃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옷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아이를 크게 혼을 냈죠. 그랬더니 아무 변명도 없이 묵묵히 혼나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자신의 물건은 잘 간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장에 갔는데 혜린이 친구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혜린이가 잃어버렸던 코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혜린이는 어쩜 그렇게 착해요? 우리 지연이한테 들었는데 혜린이가 소외된 친구를 엄청 잘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혜린이가 유난히 혼자 있는 애들을 못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같은 반에 있는 부모님 없는 친구한테 자기 코트까지 벗어줬다면서요? 아, 진짜 아이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코트요? 어머, 이 이야기 혜린 어머니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 아이가 기특하다는 생각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딸 입으라고 큰마음 먹고 사준 옷을 친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걸 엄마한테 숨긴 채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큰 분노로 다가왔어요. 아이가 너무 착하다고 감탄하는 친구 엄마를 뒤로하고 저는 간신히 화를 삭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아이에게 회초리까지 들고 말았어요. 혼내는 이유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솔직히 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한참 동안 혜린이를 꾸짖은 저는 결국 다시는 새 옷을 사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죠. 그때쯤이었어요. 언젠가부터 혜린이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하는 다른 가족들은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가는 막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절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누군가 종교를 물어보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워낙 사교적이지 못한 딸이었기 때문에 저는 혜린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크게 혼이 난 이후부터는 아예 종교 활동에만 중점을 두고 사는 듯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아침 일찍 교회를 가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그런 딸에게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날에는 교회에 있었다고 했고 또 어떤 날에는 친구들과 놀다 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있었으니 알아서 잘 놀겠거니 했죠. 친구는 많이 없더라도 워낙 행실이 바른 아이였기 때문에 혜린이가 하는 행동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맞벌이를 하면서 퇴근 후 집안일도 신경 쓰면서 대학을 앞둔 첫째도 신경 쓰느라 더더욱 혜린이까지는 잘 챙기지 못한 건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나쁜 걸 가르치지는 않을 테니 안심하고 지켜볼 뿐이었죠. 그런데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종교 활동을 우선으로 할 뿐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험 기간에도 교회 활동을 빠지지 않았죠. 그 결과 매번 반에서 중위권 정도의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수능을 1년 앞두고도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자 저는 또다시 잔소리를 하고 말았죠. 고등학교 2학년이면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할 것 아냐. 교회가 네 밥 먹여주니? 어쩌자고 자꾸 이래. 넌 지금 학생이야. 학생의 본분이 뭐야? 공부를 하는 거잖아. 너 나중에 수녀 될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금? 수녀님은 천주교예요. 저는 개신교고요. 그리고 수녀님도 공부 많이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 네 말대로라면 수녀건 뭐건 공부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제가 공부하면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뭐? 엄마가 저한테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할게요. 공부만 하면 돼요? 그래, 공부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저 공부할게요. 할 테니까 교회 가는 거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제가 힘들게 낳은 저의 딸아이지만 참 정떨어지게 말하더군요. 똑바로 제 두 눈을 보면서 원하는 것을 해줄 테니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듯한 아이의 말투는 저에게도 상처였죠. 아이 셋을 키우면서 큰딸과 아들에게도 여러 번 공부를 하라고 야단치기는 했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제 할 말을 다 하는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막내는 그렇게 계속 멀어져만 갔어요. 심지어 혜린이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듯 공부를 열심히 했고 반에서 5등 안에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는 더욱 할 말이 없어졌죠. 혜미와 준우가 성적을 올려서 오면 아이들의 노력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줬지만 막내에게는 무언가 모르게 저를 향한 반항이 느껴져 제대로 된 칭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혜린이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했습니다. 꽤 이름이 잘 알려진 대학교였기 때문에 기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제 언니와 오빠처럼 서울에 있는 학교로 입학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혜린이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통학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취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그냥 묵묵히 집에서 왕복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통학했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자취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던 첫째, 둘째와는 다른 막내의 모습에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성적인 혜린이가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 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지도 않았죠. 생각 끝에 저는 아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 이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교회가 저의 딸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여나 아이가 다니는 곳이 이단 종교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교회에 집착하는 막내가 그곳에서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만 같았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던 저는 결국 혜린이에게 언뜻 들었던 교회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막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일반 장로교회였어요. 문제될 만한 안 좋은 기사도 없었고 사람들 평판도 나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였죠. 한시름은 놓았지만 딸이 힘들게 긴 시간을 통학하면서도 종교 활동을 놓지 않는 것은 여전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결국 저는 딸을 학교 앞에 있는 오피스텔로 자취를 시켰죠. 학교 활동도 하고 제 공부도 하다 보면 점차 본가에 내려오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막내는 매주 주말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가 탐탁치 않아 노골적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는 티를 냈어요. 아이가 올 때면 토익이니 자격증이니 공부를 들먹이며 시간이 많냐고 야단도 쳤죠.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아이는 주말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본가에 오지를 않으니 일요일에도 교회도 가지 않는 것 같았죠. 그 이후로 혜린이와 전화통화를 한 번씩 하기는 했지만 얼굴은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만 볼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작은 딸이 저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혜린이를 보면 늘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혜린이는 언제나 바른 생활을 했기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불안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혜린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취업을 한 곳이 어느 복지단체였습니다. 저는 혜린이에게 그 소식을 듣자 무언가 허무한 느낌이 들었어요. 복지단체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4년 내내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내며 배운 것과 전혀 다른 곳에 간 딸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너무나 뜬금없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제 밥벌이는 하고 사는 것 같아서 딱히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가 사는 방식이 여전히 탐탁치 않았죠. 그렇게 저와 혜린이는 계속해서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집에 오더라도 밥만 먹고 가는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동사무소를 향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휴대폰 결합을 해서 장기 고객 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큰딸이 통신사를 바꾸면서 가족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큰딸 혜미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혜미 기준으로 서류를 떼었는데 그곳에 막내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 그 할인 요금을 신청한 사람이 혜린이기 때문에 저는 혜린이의 이름이 나오도록 막내 기준으로 서류를 다시 떼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혜린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누군지 모를 남자의 이름과 함께 배우자라는 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27살밖에 되지 않은 저의 막내딸이 1년 전에 저 몰래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동사무소에서 나오자마자 막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속이 타는 마음에 막내가 사는 집으로 달려가 보니 혼자 살던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감당이 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계속해서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막내가 다니는 회사로 가던 중 드디어 막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셨어요? 너 김재승이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군데 네 배우자라고 되어 있어? 혜린이는 저의 높은 언성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항상 제가 혼을 내면 묵묵히 그 화를 다 받아냈어요. 그 모습이 더욱더 저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네 멋대로 살더니 결혼도 부모 몰래 했니? 아예 연 끊자는 거지? 지금은 통화하기가 힘들어서요. 퇴근하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저는 끊긴 전화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계속 쉬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아이가 저의 속을 썩여왔던 것은 모두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 제가 바라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딸아이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린이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솔직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 결혼하고 아이도 있어요. 뭐? 애까지 있어? 저는 돌연 아이까지 있다고 고백하는 아이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혼전 임신을 한 것인가 걱정되어 물어보니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이는 2명인데 남편이랑 같이 온 아이들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도무지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몰래 혼인신고했어요. 평생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알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막내를 보는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살게 두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멋대로일 수가 있을까요? 적당한 선은 잘 지켜가면서 사고는 치지 않았던 막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나가! 나 이제 너 안 보고 살 거야! 어차피 너 지금까지 네 멋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계속 네 마음대로 살아봐 어디! 혜린이는 울부짖다시피 화를 내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아이의 얼굴을 안 보고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는 가끔 막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던 혜린이는 큰딸 혜미와 종종 연락을 하는 듯 했죠. 그리고 혜미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상견례 자리와 결혼식장에서는 막내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더군요. 그리고 상견례를 하던 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혜린이는 제 당부대로 혼자 나왔지만 본인이 결혼을 했다는 것과 아이가 2이나 있다는 사실을 사돈들 앞에서 밝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큰딸의 결혼식에 혜린이의 남편과 아이들까지 오게 되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막내의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막내가 언제 결혼을 했냐고 묻는데 저는 일을 더 크게 만든 막내에게 점점 더 화가 났죠. 결국 그날 큰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과 막내네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 둘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오늘 친척들에게 겪은 민망함이 생각나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막내와 오늘 처음 본 사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것들아, 니들이 사람이야? 내가 너 몰래 결혼하라고 힘들게 먹이고 키워준 줄 알아? 당신은 뭐야? 어? 얘가 철없게 굴었으면 당신이 말렸어야지. 둘 다 똑같은 것들이야. 알아? 울분을 토하며 욕을 하는 저를 아들과 남편이 말렸지만 저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저의 심한 말을 묵묵히 다 듣고 있던 막내와 사위는 기력을 다한 제가 숨을 고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예 막내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막내와의 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던 큰딸이 34살이라는 나이에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며 몸조리를 도와주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저녁만 되면 혜미가 저를 집에 보내더라고요.
푹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때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큰딸의 집으로 가보니 못 보던 손가방이 하나 있더군요. 손가방에는 김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혜린이의 첫째 딸 이름이었죠. 저는 곧장 그 손가방을 들고 큰딸에게 갔습니다. 혜미야, 여기 혜린이 온 적 있니? 이거 혜린이 딸아이 이름 같은데. 아, 봤어? 네, 저녁에 자주 와서 막내가 애기 봐주고 그래. 혜린이 딸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주는데 애들이 정말 순하고 착하더라고. 제부도 항상 데리러 오고 진짜 다정한 가족이야. 엄마, 이제 엄마도 혜린이한테 마음 좀 열어주면 안 돼? 혜미는 아이를 낳고 난 후부터 혜린이의 아이들에게도 마음을 쓰는 듯 했습니다. 저는 큰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막내를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큰딸이 막내에게 제가 만들어주는 반찬을 덜어주는 것을 알고 일부러 넉넉하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 마음이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용서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여전히 막내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손녀가 돌되기 일주일을 앞둔 어느 날 밤에 큰딸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해서 우는 딸이 걱정되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잘못한 거라며 계속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막내가 불쌍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덜컥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혜미를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혜미는 아이를 낳기 전에도 가끔씩 혜린이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저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막내에게 싫은 소리도 몇 번 했었나 봐요. 도대체 아이가 그 나이면 제부라는 사람은 몇 살에 아이를 낳은 거냐고 모진 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막내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얼마 뒤 혜미가 아이를 낳았고 막내가 와서 아이를 살뜰하게 잘 보살펴 준 거죠. 그런 막내를 보면서 혜미가 몇 번 혜린이에게 아이를 낳아보라고 권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럴 때마다 막내는 지금 있는 아이들로 만족한다고 했다더군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혜미가 혜린이에게 그래도 내가 낳은 피 섞인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훈수를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부 흉까지 보면서 싫은 소리를 하는 혜미에게 혜린이가 갑자기 깜짝 놀랄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신은 아이를 못 낳는 몸이라고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왜 못 낳아, 네가? 불임인 거지. 그리고 내 자궁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환경이 안 된대. 정말이야? 그걸 언제 알았어? 어릴 때부터 생리주기라는 게 없었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한 거지 병원 갈 생각은 안 했어. 근데 어느 날에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25살에 알게 되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 언니, 난 결혼보다 내 아이를 낳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외국어 전공 안 살리고 아동복지로 간 거야.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막내는 그곳에서 입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며 자기도 그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면서 예쁜 아이들도 많이 만났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유독 막내의 눈에 밟히게 된 것이었죠. 너무 작고 예쁜 아이였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시설로 옮겨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당시 미혼이었던 막내가 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막내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혼보다는 아이가 중요한 사람이었고 막내처럼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막내는 그 남자에게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고 남자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무엇보다 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그게 가능했던 모양이네요. 그 뒤로 막내는 저에게 이야기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내는 제가 항상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이상하다고 했으니 쉽게 입이 떨어질 리가 없었죠. 일단 그 아이가 다른 시설로 옮겨지기 전에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니 서둘러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오랜 시간을 거쳐 입양한 아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말했다더군요. 그래서 둘째를 또 입양을 한 것이었죠. 저는 큰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 무언가 벅차오르는 감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만들어둔 틀 안에서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내를 너무 억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막내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큰애가 막내에게 물었다네요. 그 엄청난 이야기를 왜 가족 누구에게도 안 하고 살았어? 아무도 이해 안 해주실 것 같아서. 평범한 사람의 눈에서는 절대 이해 안 가는 행동이잖아. 누군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한테는 너무 버거웠어. 나는 그냥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라고 수군대더라고. 엄마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탐탁치 않아 하셨고 굳이 모든 걸 다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한 거지. 그러면 왜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거야? 누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구는 착한 척한다고 비웃어. 그런데 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거나 생색내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그걸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았어. 그날 막내의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저는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막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무엇이 그토록 막았을까 생각해보니 결국 부모더군요. 저는 단지 세상의 잣대로만 그 아이를 대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죠. 나이팅게일도 마더 테레사도 위인이라고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입양하는 사람들 다 대단하다고 칭송하잖아. 그런데 내 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랬던 건 부모의 이중적인 잣대지. 저는 다음날 막내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위와 손녀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줬네요.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어쩐지 딸과 사위와 아이 둘, 내 식구가 닮은 얼굴인 것 같았죠. 특히 작은 손녀는 혜린이가 좋아하던 반찬을 똑같이 좋아하더라고요. 혜린이는 어렸을 때부터 먹는 취향까지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콩이나 가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막내는 유독 그런 반찬들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작은 손녀를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진심이 담긴 문자를 보냈죠. 이 모든 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엄마가 노력해 볼게. 항상 네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널 그냥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나 봐. 김서방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지금까지 미안했다고 전해줘. 딸은 변함없이 네, 감사해요. 라고 짤막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손녀 돌잔치를 하는 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어김없이 저에게 막내가 언제 결혼을 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몇 년 전에 했다며 웃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막내의 결혼이 부끄럽거나 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결혼을 했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결혼을 하고 나니 서운하기도 하면서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달 전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간에는 남편과 제가, 그 위에는 큰딸과 큰 사위와 손녀가, 그 옆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막내딸과 사위, 손녀 둘까지. 너무나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액자를 며칠 전에 받아 거실에 걸어두니 주책맞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제 모든 자식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려고 합니다. 자랑스럽고 기특한 우리 가족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